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삼성에 대한 시샘인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라피더스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네. 삼성도 그렇고 대만의 TSMC도 그렇고 이게 2나노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필사적으로 따라오겠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반도체하고 관련해서 또 인문학적으로 일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분석해 볼 때 근데 또 저도 최근에 들은 것 중에 신기한 게 이제 중국에서도 역사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또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일본을 되게 안 좋아한대요. 근데 그렇죠?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는 일본산, 일본 제품, 일본 브랜드는 엄청 좋아한대요. 근데 또 그래서 그 중국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면 한국산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냐? 근데 아니, 그렇진 않다고 이제. 아 그래요? 네. 뭐 일본에서는 중국산 그러면 일단 그 아래로 보죠. 근데 한국의 제품에 대해서는 예전하고는 많이 생각이 달라서 한국 제품은 진짜 세련되고 좋은 제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그 여러분들 아키하바라 일본에 가시면 동계 아키하바라 아키하바라에 가보시면 그 저 아키하바라 요도바시 카메라라는 매장이 있잖아요. 가전제품 양판점. 거기 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그 LG 테레비가 그냥 완전히 쫙 자리 잡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절대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또 예전하고 다르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디자인도 괜찮다. 그 전기차. 일본에서 보는 한국 차에 대해서.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현대자동차도. 그다음에 이제 삼성의 이제 그 전화기, 스마트폰, 플립형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하긴 하죠. 하는데 막상 그렇게 많이 사는 것 같진 않아서 그 부분은 삼성에 대한 시샘인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근데 아마 반도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잘 나가니까 삼성이. 반도체 산업부터 여쭤볼까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일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는 반도체 기술이 가장 앞선 국가였고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시장의 맹주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89년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기업 시가총액 상위 20개 중에서 14개가 일본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반도체 기업 상위 10개 중에서 6개가 일본 기업이고 지금 보면 이거 진짜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반도체 산업이 지금은 일본은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이 지금 전혀 따라올 수 없는 레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뒤쪽으로 쳐서. 저 뒤쪽으로. 이게 뭐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도 그렇고 대만의 TSMC도 그렇고 이게 2나노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2나노 수준인데 2나노 수준은 거의 따라오기 힘든 것 같은.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필사적으로 따라오겠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 오마에 겐이치라는 유명한 석학이 있어요, 일본에. 한국에도 책자 같은 것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이제 그 쓴 글들이나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정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반도체 부흥 정책이 본질적으로는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라피더스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라피더스가 홋카이도에 지금 공장을 짓고 IBM으로부터 그 2나노에 관한 기술을 받아서 국산을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일본 정부가 돈도 좀 투자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 건에 대해서 이분 얘기하시는 거는 IBM이 2나노에 대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IBM이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IBM이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자기들이 양산을 하지 그거를 왜 일본에 주겠냐. 그래서 IBM 입장으로 봤을 때는 2나노의 기술을 제공하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고 양산에 실패해도 자기들은 손해가 없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IBM이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기네가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 2나노 따라가려 그러면 네. 뭐 한 5조 엔 정도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 일본 정부가 지금 주겠다고 한 돈이 하나로 뭐 한 5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그거 갖고는 5천억이면 거의 EUV 장비 한 2대값 아닙니까? 네, 어림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네. 그 지금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 만들어 갖고 일본 네. 정부가 5조 원인가 줬잖아요. 네. 보조금을. 그 정도 했고 그다음에 그 TSMC가 그 오마에 씨는 이제 그 학교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오마에 씨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구마모토에다가 외국인 학교를 좀 하나 세워줘라. 왜냐하면 TSMC에서 고급 인력들이 와야 되는데 고급 인력들이 오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일본 그 구마모토에 그런 학교가 없으니 오마에 씨가 좀 세워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상담에 응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IBM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려고 하면 그 북해도 홋카이도에 많은 엔지니어들이 IBM에서 와야 될 텐데 그 홋카이도에는 그런 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미국에서 오지 않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라피더스가 꿈꾸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뭐 이분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TSMC가 네. 구마모토에 공장은 짓고 있고 네. 연구소도 짓지만 네. 일본 정부하고 계약하기를 그 기술 이전은 안 해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 2나노 기술이 들어와서 거기서 생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얻는 거는 고용밖에는 없을 거다. 근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해보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런 활동을 해서 얻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뭐냐면 일본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네. 나중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왜 한동안 그 라피더스의 그 뭡니까 르네사스의 네. 그 자동차 생산용 반도체 같은 것들이 예. 한번 그 불나가지고 생산량이 급감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반도체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산을 하면 가져다 쓸 수가 없으니 그나마 국내에서 생산하니까 우선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그 정도 이외의 그 메리트는 없다라는 게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고 그러니까 공급망 안정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일본인들의 어떤 사고 방식 네. 그런 또 인문학적으로 일본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분석해 볼 때 네. 이제 이 반도체하고 관련해서 분석해 볼 때 일본 사람의 경우에는 서로 간에 타협은 잘하지만 하나로 섞이지는 않거든요. 그게 어떤 또 폐해를 일으켜요.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는 해군하고 육군의 갈등이었대요. 근데 일본이란 나라는 해양 제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군의 힘도 세요. 그리고 육군의 힘도 세고. 네. 근데 이제 헤게모니는 육군이 지고 있었죠. 네네. 서로 간의 싸움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라는 문헌들이 많이 있고 역사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일본이 버블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많이 망했죠. 은행들이 망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합병을 많이 해요. 합병한 은행들의 이름을 지금도 그 회사의 상호를 보면 대충 이 회사는 몇 개 정도의 회사가 합병을 했구나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행의 이름만 봐도. 네.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를 하면 네. 미쓰비시 도쿄 UFJ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걸 딱 보면 이거는 5개 은행이 합병을 했구나. 미쓰비시, 네. 도쿄, 네. UFJ. 네. 그런데 앞에 미쓰비시하고 도쿄는 2글자씩 풀 스펙을 이름을 써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분이 많아. 이 사람들은 2대 대주주인 거죠. 아, 네. 그리고 UFJ는 네. 소주주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약자만 쓰자. 알파벳 한 글자씩만.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합의를 이룬 거예요. 근데 이 은행의 경영 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들어보면 재밌는 게 네. 일단 우리는 지분이 이만큼 있으니까 은행장하고 부행장은 우리 쪽 파벌에 줘라. 그리고 UFJ 너희는 뭐 저기 뭐 상무짜리나 이사짜리 하나씩 뭐 이런 식의 전체적인 배분을 해서 회사를 합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기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화학적으로 합쳐지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일본의 총무성이라고 있어요. 네. 일본 총무성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행자부. 네. 근데 이 총무성이라는 조직은 어떻게 탄생했냐면 우정사업본부, 한국으로 얘기하면 네. 그다음에 옛날에 내무부, 자치부 있죠? 내무부. 그다음에 총무처. 요거 세 개가 합쳐가지고 총무성이라는 부처가 탄생을 했어요. 네. 그러면 하나로 조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서에 가서 뜯어보면 그 세 개 조직이 그대로 이어오고 있어요. 그 내부에서는. 그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합병된 이후에 사람들이 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여전히 줄 세우기가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일본 아까 말씀드린 그 자민당처럼 다르되 같은 서로 간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좋은 식으로 얘기하면 타협과 협상이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협잡인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네. 반도체 회사가 처음부터 이 엘피다라든지 그죠? 르네사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가 네. 그다음에 그 일본 디스플레이 JDI 이런 회사 네. 이런 회사가 이제 좀 사례로 유명한데 네. 예를 들어서 합작 회사들. 그 엘피다라는 회사 그 회사에 지금 마이크론에 넘어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회사의 얘기를 해보면 엘피다라는 회사는 원래 NEC 네. 하고 히타치 그리고 미쓰비시 세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로따로 반도체를 열심히 만들고 경쟁을 하다가 네. 나중에 어려워져서 도저히 우리가 삼성을 따라갈 수 없다.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망하게 생겼으니까 일본 정부가 나서서 야,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각각의 사업부에서 그 부분만 떼어내서 별도 회사를 만들자. 그러면 정부에서도 투자해 줄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란 말이에요. 엘피다가. 네. 그렇게 됐으면 화학적으로 하나가 돼서 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화학적으로 하나가 돼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파별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반도체의 핵심은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본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아마 과감한 투자. 이게 거의 도박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조 단위도 아니고 막 10조 단위 이렇게 가니까요. 그러니까. 예. 근데 이런 정도의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임원회 같은 게 열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뭐 임원회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정도 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서로 협의를 했을 거고 거기서 결론이 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회의에서 쉽게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딱 나서가지고 이번에 내가 책임지고 투자할 테니까 따라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따라갈 텐데 분명히 그 사람 그렇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라고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간에 존중하면서 의견을 협의해서 결론을 내야지만 나 혼자만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그래서 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얘기가 계속 돌겠죠. 좋은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사장님이 한다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사장님이 한다는 얘기는 당신이 결정을 하면 우리는 동의는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장은 지분 한 20%까지인 주주가 내려보낸 그렇죠. 사장이고 하면은 또 애매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자 결정이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아하. 이거는 이제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늦었고 네. 의사결정이 늦으면 반도체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늦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결국 LP다라는 회사는 망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재팬 디스플레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OLED나 뭐 LC나 이런 싸움에서 각자 회사가 열심히 경쟁하다가 피 튀기게 국내 기업들이 경쟁을 하다가 어려워졌어. 네. 망하게 생겼어. LG에 대항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일본이 경제산업성에 나서가지고 그 한국에 LG에 대항해야 되니까 그 따로따로 이 사업부 모아서 회사를 만듭시다 해갖고 만들어진 게 재팬 디스플레이 아니에요? 해쳐 모여 해서 이제 합작 회사를 딱 만들어도 딱 만들었는데 정부도 지원해주고. 그렇죠. 정부도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아까 같은 논리 그 회사 또 경영이 마뜩치 않은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JDI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된 거잖아요. 르네사스도 여러 회사들이 투자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라피더스도 여러 회사가 만드는 거고. 좀 설명 먼저 좀 해드릴게요. 일본이 만든다고 하니까 작년 8월 22년 8월에 설립한 회사인데 라피더스. 주주들이 빠방합니다. 그렇죠.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NTT. 키옥시아, NTT, NEC, 덴소, 미쓰비시 UFJ 은행. 그러니까 대기업 8개사. 우리나라로 보면 막 삼성, SK, LG 막 돈 다 모아갖고 때려 붓는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TSMC 같은 그렇죠. 파운드리인데 얘네의 목표가 얘네는 아니고 이분들의 목표가 2027년부터 2나노를 생산한다. 2나노급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을 하겠다. 바로 몇 년입니까? 4년 뒤에 4년 뒤에 삼성과 TSMC 바로 뛰어넘는다. 이게 꿈이 Y스트릿이 5년 뒤에 저기 스페이스X 넘어서 우주로 먼저 가겠다 막 이런 느낌.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LP다나 JDI가 실패했던 똑같은 합작 방식이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 자금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5천억 엔. 5천억 그거 원? 갖고는 5천억 원이라. 5천억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고.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건 정부가 준 거고 각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문헌 조사라든지 이야기들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지금 얘기했던 그런 회사들이 출자는 했는데 그 사업에 저게 돈이 된다라고 해서 출자했다기보다는 우리도 하자는데 같이 해야지라고 해서 힘을 보탠 수준인 거지. 아, 그것도 공기 흐름을 읽은 거예요? 네, 그렇죠. 정부에서 오라고 하니까 그쵸. 저기 도요타랑 소니, 키옥시아 다 한다니까 NTT도 들어가고 NEC도 들어가고 우리도 좀 보태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거지.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진짜 그 사람들의 2나노를 만들겠다라는 거기에 찬동해서 어떤 벤처 캐피털 같은 개념에서 투자해서 뭔가 벌어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잘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국의 어떤 재벌 선당 방식.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삼성이 됐든 LG가 됐든 확실한 오너가 있는 거잖아요. SK도 그렇고. 그래서 그 최고 경영자가 재벌 회장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사실은 다 오른쪽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이거죠. 뭐.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재벌 총수들이 천재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브랜드를 거느리고 경영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 재벌의 폐해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폐해도 있죠.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 이렇게 막 그 그룹이 망할 수도 있는 그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게 한편으로는 리스크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특성상 결단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고 일본은 재벌이 해체됐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뭐 미쓰비시나 여기 대주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소유와 경영이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그 오너가 막 오른쪽 왼쪽으로 확 경영을 틀 수 있는 전혀 없는 거죠.
아,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셀러리맨 경영자들이 모여서 경영을 하다 보니 안전한 경영을 할 수 있겠죠. 최소한 리스크 없는. 네, 안전한 경영을 하게 되는데 요즘 세상, 네. 옛날 세상하고 지금 세상의 다른 점은 예전 세상은 스피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세상은 스피드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기 3G에서 4G에서 5G로 바뀌어가는데 유선 인터넷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바뀌어가는데 그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3G 기술을 지금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좋은 기술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죠? 근데 불안전하지만 5G를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5G가 완벽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5G로 가야만 되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빠른데 이럴 때 의사결정 방식,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일본이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앞에서도 그 뭐 80년대, 90년대 초반 일본 기업들이 어떤 쟁쟁했던 네. 히스토리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연 그때 일본 기업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쇠락했을까? 특히 90년대 한 중후반부터 특히나 잃어버린 30년이 거의 공교롭게 그 시절에 시작이 됐던 그렇죠. 거잖아요. 일본 내에서 어떤 진지한 반성이나 평가나 이런 것도 나오나요? 뭐 잃어버린 30년에 대한 그 스스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많이 나오긴 하죠. 많이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처방전을 내고 그 부분을 바꿔보자라는 얘기는 그렇게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잘못했으면 그죠? 본인들이 뭔가 잘못했으면 본인들이 반성할 것이 나오고 바꿔야 될 게 확실하게 보이면 그걸 바꾸면 되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이제 남 탓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삼성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많이 가져가서 우리가 어려워졌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 그 외부의 적을 만들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반성할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그 플라자 합의 이전에 네.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플라자 합의를 강요하잖아요. 네. 그때 왜 강요를 했는가? 거기에서 대표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일본에 대고 너희들이 우리나라 자동차가 네네네. 우리나라 포드나 우리나라 자동차가 훌륭한데 일본에 잘 안 팔리는 걸 보면 네.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해 공격을 하잖아요. 압박을 하는 거죠. 막 압박을 했어요. 압박을 하니까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무역 흑자를 많이 내니까 그 미국의 얘기를 거부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결국 뭐 쿼터제로 우리가 수입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팔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왜 안 팔렸는가라는 그런 분석을 보면 안 팔린 이유가 결론적으로 미국 차보다 일본 차가 좋았다는 거잖아요. 당시만 해도 연비도 품질 정말 그렇고. 좋았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미국이 자기 탓을 찾아서 자기의 뭘 잘못했는지를 찾았더라면 오늘날의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자기들 잘못한 걸 찾지 않고 남 탓을 하다 보면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일본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네. 제가 일본에 사니까 일본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한일 간의 협력을 할 것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일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이 앞서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한국에 또 배우고 도움을 받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세계 시장에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흐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어디까지나 한국은 경쟁자로만 보지 한국이 손을 잡고 협력해서 해외로 제3국으로 나가는 그런 파트너로는 아직까지 안 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한국에도 손실, 일본에도 손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그거는 없습니까? 그 플라자 합의도 이야기를 했고 플라자 합의가 사실 대놓고 보면은 미국이 일본을 찍어 누른 거잖아요. 그렇죠. 환율은 얼마까지, 뭐 자동차 수출은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또 반도체 부분에서도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게 있었고, 사실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이제 쇠락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 때문에 미일 반도체 협정 이후에
우리 산업이 이렇게 다 쓰러져 갔어. 라는 뭔가 억하심정이나 억울한 마음, 분노 이런 게 혹시 있지 않을까요?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일본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서는 아까 얘기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 당사국에 대한 어떤 분노도 있을 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그 일본 전쟁의 결과긴 하지만 세계에서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원자폭탄 때문에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랬으면 그 피해자들 유족들 있잖아요. 네. 피해 유족들이 미국에 대해서 반발할 만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옳고 그름으로 보지 말고 네. 아, 일본 사람은 왜 저러지? 라는 측면에서 보면 네. 일본 사람들은 대세에 순응하는 것을 가장 선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을 두는 거예요. 예. 일본은 패배하고 난 뒤에 네. 메가더 장군이 그 입성을 딱 하니까 그 플랜카드 들고 메가더 장군님 환영 이걸로 시작해서 메가더가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그 일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로 메가더 장군을 환송했고 메가더 장군이 결국 대통령 선거 그쪽에 나가면서 대선에서 그 대통령 선거에 결국엔 미국에서 지니까 예. 일본 국민들이 땅을 치고 탄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우리 상식으로 보면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인 거예요. 센 사람한테 붙는 거. 근데 한편 그런 측면에서 그런 멘탈을 여러분들이 가시고 네. 한국을 바라보시면 많은 게 보여요. 그 사람들의 멘탈이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멘탈은 어떻겠어요? 약간 그런 거네요. 자기네들이 이제 원폭을 당해가지고 히로시마에서만 15만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한테 배상하라거나 미국한테 역사적인 사과를 하라거나 이런 목소리를 안 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안 하는데 네.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그렇죠. 배상하라고 하니까 또 이들은 또 이해를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하여튼 신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상식 가지고 화를 내기보다는 거꾸로 너희들의 상식은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의 상식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도 가해자로서 이해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득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